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군사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에 이어 북한도 오늘 이 조약을 비준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와 북한군이 포함된 5만 명의 적군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사실상 군사 동맹으로 평가를 받는 이 조약에 비준을 했습니다. 효력이 바로 이제 날려면 어느 정도 단계가 좀 더 필요한가요? 이제 단계는 뭐 한 단계만 남았죠. 예. 이제 비준서를 교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단계만 남았는데 푸틴 대통령은 9일날 이제 서명을 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네. 특별한 조약일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안 하고 김정은 스스로가 그냥 비준하고 서명하면은 그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일날 어제부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것이 남아 있잖아요. 이게 통상 비준서 교환은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끼리의 비준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사급끼리도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벤트로 이제 하려고 하면 이 외교부 장관들이 서로 교환하는 가운데 양 정상이 뒤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외교부 장관들끼리 비준서를 교환하는 그런 것이 이제 있게 되면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급에서 비준서가 교환이 될지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약의 가장 핵심 조항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크게 보면은 뭐 4조, 9조, 10조 이렇게 될 겁니다. 네. 4조는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상태에 취하게 되면은 양국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군사적 지원과 기타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맹조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식량 지원하고 그다음에 식량 문제 협력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분야 협력하고 이게 그런 내용이고요. 10조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 이게 이제 협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4조가 핵심이고 9조와 10조가 이를 보완한다 이렇게 봅니다. 짚어주신 4조 전쟁 시 상호 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0조 과학기술 지원 부분에 대한 생각이 지금 딱 시점과 맞물리면서 북한군 파병 이후에 또 러시아의 기술 원조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거든요. 시점과 연관지어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뭐 전혀 시점하고 연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총포탄을 지급한 것은 작년 네. 8월 달부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9월 달에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방문하기 이전에 이제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미 그때부터 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컨테이너 2만 개 정도가 갔을 정도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약 발효 이전에 조약 서명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이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이 의미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조약에 대해서 양 정상이 전부 다 서명을 했지만 일단 비준서가 교환이 돼야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러시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합법적인 파병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고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 기술 지원을 하는 것도 이게 동맹 조약에 의해 가지고 주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다 찬성을 했는데 러시아 스스로가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은 지속해서 이 동맹 조약의 발효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아마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북러 신조약 10조를 보면 과학기술 정보를 이제 교환한다, 제공한다라는 건데 지난달 말에 쏘아올린 ICBM 화성 19형이 사거리 좀 길어진 형태잖아요. 크기도 크고. 그럼 이미 러시아의 기술을 전수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화성 19형은 이제 고체 연료죠. 예. 고체 연료인데 사실상 이것이 신형이거든요. 그러면 신형이면은 이것을 발사하기 전에 수없이 엔진 실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엔진 실험에서 신뢰성이 확보되었을 때 그때 발사를 하거든요. 그 한번 단계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 단계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 통째로 그러면 러시아가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 합리적인 생각에 우리 국방부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통째로 이렇게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지원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교전이 시작됐다라고 밝혔거든요. 네네. 좀 그 상황이 맞다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뭐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교전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오늘이 12일이니까 벌써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교전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고사령관으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직접 교전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아마 교전은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교전이 시작됐다고 밝힌 지역이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네네. 이 지역이 의미하는 바도 좀 짚어주시죠. 네, 쿠르스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2차 세계대전 때 대전차전이 이제 벌어진 곳이 쿠르스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만 이렇게 이제 크게 네. 많이 이제 각인이 되고 또 많이 글을 읽어서 아실 텐데 사실상 1943년도에 있었던 이 쿠르스크 전쟁에서의 그 대전차전은 양국의 전차가 8,000대가 동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네.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평원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쿠르스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금 러시아 땅이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8월 달에 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죠. 네. 그래서 서울 면적의 한 2배 정도 되는 땅을 확보를 했고 지금은 한 3분의 1 정도가 피탈이 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지역에 공격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승리 계획, 빅토리 계획이라고 하는 그 계획의 일환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혹시 종전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 만일 이 쿠르스크 지역을 일정 부분 이 우크라이나가 확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쿠르스크 지역하고 지금 러시아가 확보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영토의 교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목적으로 이 지역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지금 종전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내에 뭐 종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물밑 협상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여기에 이제 북한군의 파병이 필요했던 거고 그 북한군이 지금 들어가서 같이 교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현재까지 돌아가는 이제 정세를 보면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탈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세요? 그 문제는 좀 따로 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선이 1,200km에 걸쳐 있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부터 시작해서 저기 헤르손 지역까지 쭉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까지 내려와서 크림반도까지 이렇게 합하면은 그것이 한 1,200km로 동부 해랑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에서 병력을 빼지 않고 북한군만 여기에다가 지금 쿠르스크에다가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는 우크라이나 군이 그러면 얼마나 있느냐가 이제 관심사이지 않겠어요? 네. 우크라이나는 말 안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인원들도 병력들도 대충 한 5만 명 됩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5만 명 대 5만 명이 붙잖아요. 지금 공격을 하는 척은 누구죠? 러시아하고 네. 북한의 연합군이 공격을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군이 방어하는 차원이잖아요. 통상 공격자와 방어자의 전체적인 병력 비율은 3대 1이 돼야 그나마 공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쟁 사례에서 나온 통계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15만 명 정도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쉽지 않다. 이 5만 명 정도로서는 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것이 금방 그렇게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관련 얘기를 해보면
푸틴과 친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러시아 측에 이제 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고 했는데 러시아 측이 반박을 하면서 완전한 허구라고 했단 말이죠. 네네. 둘이 친한 관계 아닙니까? 왜 이런 신경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언론사하고 네. 러시아의 그 국가기관하고의 그 어떤 진실 공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두 가지를 이제 해석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맞다라고 이제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하면서 전화 통화한 내용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네. 그 하나는 전쟁을 확대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유럽 지역에는 미군이 지금 많이 주둔하고 있다.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협박성 어떤 조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지금 러시아의 크렘린궁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전화 받은 적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전화 받았다라고 하면은 마치 지금 트럼프의 협박성 조언에 대해서 내가 마치 따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가 얘기한 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반대로 크렘린궁이 한 얘기가 진실일 수도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워싱턴 포스트가 조금 앞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종을 또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걸 그냥 이렇게 언론에다가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일에 지금 이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고 러시아 측에서 반박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인수위 측에서 트럼프 인수위 측에서 아니다 우리가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재반박이 나올 텐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두 개의 진실 공방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말씀 들어보면 진짜 진실은 두 사람만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선거 과정에서 내가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전쟁 좀 종식시키겠다 네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후에 이제 당선이 확정되고 지금의 전황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도 관심입니다. 네, 어떤 방안을 좀 갖고 있을까요? 물밑 접촉은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종전에 대한 구상이 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구상은 크게 핵심은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토와 어떻게 보면 평화의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약 18%에 해당되는 것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가져라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구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1,200km에 달하는 접전하고 있는 그 전선지대에 비무장지대를 우리 한국의 남북한처럼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응해줘야 될 거잖아요. 응해줘야 될 텐데 만일 응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제 검토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구상인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재앙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영토를 다 빼앗기는데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며칠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토를 양보하는 어떤 종전도 나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미리 이제 선포를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당선인이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전화도 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자기가 구상한 것이 정말 현실화될 것이냐 이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구상한 것처럼 이것이 뭐라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 1월 20일 이전에 결정 날 일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얼마만큼 러시아가 또 양보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 18%를 다 가져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일정 정도 내가 승리했다라고 인정할 정도의 그 정도 땅만 더 가져가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 협상이 하루 만에 되겠어요? 우리 남북한 간의 이 정전협정 이루어지는데 2년 1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월은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요. 24시간은 너무 짧죠. 아이고. 그런데 그것이 미국 유권자들한테는 먹혔다는 먹힌다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